블룸버그 통신이 5만 원에 500원, 그 500주 산 분 지금도 500주 다 갖고 있을까요? 궁금하네. 그게 좀 궁금하긴 그래, 하네요. 한번 좀 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재명 대통령 1,400만 개미들의 영웅이라는 평가까지 했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SNS에 25년 4월에 말씀하신 일들이 벌써 이루어지고도 넘었다는 지지자 글까지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라고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로또보다 확실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자신감일 뿐만 아니라 뭐 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뭐 계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외교 관계에 대해서 일단 잘 풀었어요. 중국과도 잘 풀었고 또 일본과도 잘 풀었고 미국과도 더 잘 풀었고요.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흔들림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관계 역시도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대외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는 투자자들이 계신데 남북 관계 문제도 우리가 대화를 먼저 하겠다.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라도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기조를 분명하게 세웠고요.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가면서 실제로 지금 법안 통과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작년에 이사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하는 부분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뭐 기업들에서 반대하니 혹은 뭐 가진 자들이 반대하니 여러 가지 이 야당들이 온갖 방해를 해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가는 건 주식시장 자체를 안정화시킨 목적도 있지만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씩 다 필요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뚜벅뚜벅 지금 해 나가고 있으면서 이러한 성과까지 이제 엎어지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뭐 많은 사람들의 뭐 이제 찬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요. 다만 이제 자기 책임성이 분명히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뻐만 해서는 안 되고 잘 그 책임을 유념하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님이 다 가지고 계시대요. 대박이네. 아, 훌륭합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어디 증권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판 가격대가 8만 1,000원이래요. 왜 그러냐? 8만 원에 대부분 매입을 했다가 한 3, 4층 갔다 왔잖아요. 3만 5천 원까지 내려왔든가 그래요. 그러면 그 기간이 한 2, 3년 지나면은 대부분의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심리가 본전 되면 팔아야지 이러잖아요. 그럼 본전이 8만 원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조금 이익 난 상태에서 팔게 되는데 야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인내하는 자 그대에게 축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9층에 사람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렇죠. 지금 20만 전자를 넘어섰으니까 대단하네요. 네. 저는 이 상황 보면서 이 최고가 여러 뭐 상법 개정안과 뭐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이런 거 얘기했지만 옛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지장, 용장, 덕장 뭐 이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 중에 최고는 운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무슨 천운을 타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없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에 대통령 당선되는 시점으로 돌아가고 어쨌든 뭐 2024년 총선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압승으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선거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 될 수 있을까? 그때는 뭐 사법 리스크라는 게 엄연히 상존을 했었고 근데 뜻밖에도 이제 불법 계엄이 있었고 조기 대선이 실시됐고 이런 거 보면 참 운이 좋은데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뭐 구호로 좋은 구호다. 예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 747 구호 이런 거 했었던 거랑 비슷하다고 봤는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 메가 사이클이라는 게 이렇게 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30조, 연간 120조, 150조를 얘기하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그 기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총합이 2,000조를 넘었다 해요. 두 회사 주가가 2,000조 넘었다고 하는데 야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뭐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력과 본인의 집념
이걸로 사실은 이런 미래들을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저절로 이런 게 오진 않죠. 근데 그 어쨌든 사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뭔가 사법살인 하려고 했고 또 그걸로 안 되니까 군합발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상대편들을 말살시키겠다, 척결하겠다, 뭐 이런 공포스러운 단어까지 써가면서 계엄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그 과정 속에서 가족들도 수사받고 수백 명 정도의 사람들이 수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정말 국민들 잘 살게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 집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고 그 조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다. 근데 그거에 지금 뭐 신도 감탄한 건지 하늘도 감탄한 건지 국민들은 최소한 상당수가 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딴짓 안 하고 정말 일하는 대통령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는 것 같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정책 하나하나에 정말 국정 그 보고회나 아니면 국정 그 회의를 통해서 전부 다 투명하게 다 공개해 버리잖아요. 이 사람 진짜 딴짓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새벽에도 이 오로지 국민의 미래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국민적 지지도 이런 게 이제 모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GP님이 제대로 하니까 운도 따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지지율 얘기하셨는데 안 그래도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67%가 나왔어요.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올랐는데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역대 정부가 예전에 뭐 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뭐 청와대에서 칼국수 먹으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성공시켰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 정책의 어떤 반짝이는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올랐었고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남북 관계 이런 거 잘 풀어가지고 막 80%대까지 올라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종합적이고 누적으로 계속 단단하게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지지율 같아서 좀 다르다는 양상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국민들 역시도 이게 약간 검증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성과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특히나 국정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적할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하는 것 없는지 정말 세세하게 하나까지 다 이제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일을 한다면 우리나라도 정말로 더 잘 살 수 있게 되겠고 국력도 더 신장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을 이제 앞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은 전 일반적으로 지금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치로 나오는 것 같고 이게 단단히 더 다져지면 아마 할 수 있는 정책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혼자만의 드리블이 아니고 여당도 이걸 잘 뒷받침하고 또 국민적 지지 역시도 잘 몰아주실 때 정말로 국민적으로 난제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컨대 뭐 지방을 통합하는 문제랄지 초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필요해지는 의료 수요 문제랄지 이런 것들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국민적 지지가 모이면 그러한 난제들도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는데 진짜 영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이 만든 영웅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리면 안 됩니다. 아니 샴페인 아닙니다. 그냥 잘 해나가자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뭐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정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동욱 최고 잘 설명해 주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졌었던 그 국정 지지율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80%대였고요. 제가 2018년 자꾸 지방선거 얘기를 하니까 2018년 5월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얼마였나 한번 살펴봤는데 네. 몇 퍼센트 정도로 기억하세요? 2018년 5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 문제 때문에 88%인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5월이 이제 그 대략 한 75%대였고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찾아본 거예요. 네. 그 75%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6월 1일 지방선거를 정말 압승으로 이끌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중간에 6월 1일 지방선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그 토요일에 싱가포르에서 이른바 싱가포르 회담을 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서 그게 이제 지방선거 압승으로 이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는 이거보다는 좀 지지율이 낮았잖아요. 아까 이철구 얘기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여튼 주식시장 상승이라든가 뭐 부동산 시장을 잘 잡건 못 잡건 간에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여론이 반응한다고 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하잖아요. 국정 지지율이라는 게 딱 본인만 잘한다고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 진영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데 전혀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더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당히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샴페인 너무 일찍 터뜨리면 또 뭐 좋지 않은 그 일들도 얘기는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겸손하게 당연히 잘 축적해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잠깐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17%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떨어져서 지지율 격차가 28%포인트고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20% 아래로 떨어진 게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인데 장동혁 대표 이제 평가를 보니까 정청래 대표는 긍정평가 43, 부정평가 42. 좀 비등비등하고요. 장동혁 대표는 부정평가가 62, 긍정평가가 23이 나왔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장동혁 대표로 상징되는 윤어게인 파가 계속해서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10%대로 떨어졌다는 건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뒤엎을 만한 어떤 동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 더 큰 비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자기를 반대하거나 혹은 한동훈 전 대표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전부 다 징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공포 정치로 가게 되면 이 안에서 누가 말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할 겁니다. 비판이 사라질 겁니다. 전제군주가 되는 것이고 본인들 말 맞다나 북한이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 공산당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으로 가는데 스스로들이 이거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해봐야 아이 너네들은 뭐 원래 여당이니까 우리를 방해하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이게요.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국민의 상식 속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시고 국민의 힘이라고 했으면 적어도 국민의 보편적 정서를 대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오른쪽으로 정말 국우로 들어가서 국우에서도 더 이상 왼쪽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땅속으로 그냥 깊이 들어가는 모양새여서 저는 지금이라도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장동혁 대표 결단을 내리셔야 된다. 물론 아시던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땐 이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호랑말코님이 소주와 미스키가 도수차가 45대 17이라고 정확하게 비유를 해주셨네요. 비유를 또 하시더라고요. 네. 2024년 12월 3일에 불법 개헌이 있은 다음에 탄핵이 가결됐었을 때, 그러니까 12월 중순이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이 정말 뭐 최악의 시점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도 23%인가 그랬어요. 이 8월에 기록했었던 19%는 대선에 진 이후에 우리가 좀 뭐 여러 뭐 분열된 측면을 보였을 때 19%까지 떨어졌었고 어쨌든 당대표의 리더십이 선 이후에는 당의 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그 당 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을 창출하고 원내 일당 되는 게 이 정당의 존재 목표잖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뭐 원내 일당 또는 뭐 정권 재창출 이거보다는 본인의 당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 본인의 당권을 유지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변신해서 나중에 총선 이런 전략을 짜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영화 올드보이의 오대수라는 배우가 있었잖아요. 거기 극 중에 나오는 이름이 오늘만 대충 수습하면서 산다는 의미의 오대수라고 했었어요. 거기에서 설명 나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오늘만 대충 수습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17%라는 수치는 이제 정말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체감적으로 그냥 대략 한 10에서 15%가 부정선거도 진짜 믿고 윤 어게인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몇 퍼센트 높은 수치예요. 근데 이 수치를 가지고 과연 대중선거를 어떻게 칠 거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오늘 장동혁 대표가 당 중진들이랑 비공개 면담도 가졌잖아요. 네. 그럼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 본인의 생각이 워낙 확고한 것 같아요. 지금 변한다고
그 우리 안 찍겠는 사람이 찍겠냐. 지금 변하면 우리 찍겠다고 한 사람마저 떠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23일 날 의원총회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뭐 의식의 일면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 긍정평가가 이렇게 부정평가보다 높아진 거에 주목했는데 물론 이거는 전체 국민 가운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대표보다 이 당 대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해요. 장동혁 대표는 낮게 나오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역선택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무당층 같은 데서는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 못한다고 평가하는 건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다만 1%포인트라도 높다는 게 놀랍습니다.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가 만났던 중진 의원님들 제가 이렇게 쭉 면면을 보니까 여기에 뭐 나경원, 윤상현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나경원 의원 뭡니까? 대표적으로 당심파 아닙니까?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분이에요. 윤어게인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당심이 민심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통용될 것 같으세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전쟁 중에 장수 바꾸면 안 된다. 그 얘기 하시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어게인파와 뭐 이제 쇄신파 중진 의원들도 섞여 있던데 거기에서는 결국 윤어게인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다 보고 역설적이게도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아마 지지율 이걸 하면 정청래 의원보다 더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또 SNS에 경자 유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농지 매각 명령에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헌법을 명시한 거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고 공산주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이제 영세, 2세 때 토지 매매 자료를 근거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투기꾼이다. 이 사람부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주장을 제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 구청장이 이게 농지법 제정 한참 전에 장손인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거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짓다가 맹지가 된 땅이다. 이거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난센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냐라고 반격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이제 헛발질이 누적되면 국민의힘은 타격을 입을 겁니다. 특히나 소장파라고 하는 국회의원들도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수, 세수, 네수 앞을 내다보고 이런 공격도 해야 되는 것인데 두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진 드러난 거 한번 보세요. 본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실제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그냥 지도로 해가지고 보기만 해도 땅이 끊겨 있거든요. 갈 수가 없습니다. 맹지죠, 부모님이 지금. 실제로 농사를 지었었고 지금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그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미 땅이 이제 끊겨 있어요. 아스팔트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판매하려고 여러 번 내놨었다고 해요. 근데 누가 그걸 삽니까? 땅 가격 한번 보세요. 그거 살 만한 가격도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취지는 지금 부동산이 일종의 국민들이 뭔가 복마전이 돼 있어가지고 투기든 혹은 그게 뭐 투자성으로 뭔가 했다. 거기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그랬던 흐름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하면 결국 끝이 존재한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할 거냐. 특히나 수도권에서 이 농지 부분과 관련돼서는 개발 호재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LH 직원들이 막 그런 호재 알아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먼저 사놓게 하고 심지어 본인들도 그렇게 가담했던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는 농지답게 활용하는 이 차제의 그런 정리들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악의적이게도 서울시장 후보 1등하고 있는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자충수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안철수 의원도 참전을 했던데 제가 볼 때 이거 계속 자충수가 누적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은 이게 계속 헛발질하는 정당으로 이미지화 될 거예요. 그건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농촌 현장에 가면요. 농토에 대한 투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대부분의 농민들이 연로하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하거나 이제 자녀 세대로 나와야 하는데 그게 농지 그 매매에 대한 규제가 워낙 엄격해 갖고 농지 거래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자연스레 자녀들이 상속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투기적인 문제로만 언급하고 있다는 건 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지를 갖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 출구 전략도 충분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농업은행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농지은행인가요? 뭐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그러면 농지에 대해서 매입을 해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원호 구청장 문제는 사실 0세 때 2세 때 할아버지가 뭐 손자 이름으로 했다. 그건 뭐 그때 당시에 법 위반도 사실 뭐 법 위반이지만 그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그렇게 뭐 강하지 않기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정원구청장의 의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문제를 삼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공직자가 된 이후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벌써 공직 몇 년 했습니까? 구청장만 12년 한 거고 그 이전에도 계속 정치권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아직 해소 안 했잖아요. 저는 이 문제는 그러면 자, 나 이거 내가 해소하겠다.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니까 뭐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을 했다면 오히려 이 문제를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뻘쭘했을 건데, 이게 그게 아니라 뭐 저는 투기로 볼 수 없고 하니까 누가 하면 투기고 정원호 구청장이 하면 뭐 그 다 사연이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구청장님처럼 상당히 많은 사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역 가보면 실제로 놀고 있는 땅들이 많고, 근데 그게 맹지가 되면 농기구가 일단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팔려고 내놨는데 그걸 안 샀다는 거, 살 사람이 없는 거죠. 당연히 가격은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뭐 만 몇천 원에 몇 평씩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헐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농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실제로 지어야 되는 경자유전 원칙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 없는 그 땅을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간의 사정은 제가 볼 때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고, 농지법 관련해서도 결국 94년도에 이것이 위반이 됐거든요. 96년도 이전의 거는 소급 적용이 또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노력을 했고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도 여러 번 공직선거 나올 때마다 이걸 다 공개를 했던 내용이라서, 지난번에 약간 폭행 시비 비슷하게 또 장기찬 전 최고위원이 시비를 걸었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거 다 해명된 거로 다 끝났고, 이번에도 제가 볼 때 시즌 2 같아요.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참전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안철수 의원이 오늘은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 성동구 휴양시설을 자신의 고향인 전남 여수에 자기 소유 농지와 가까운 곳에, 그것도 통일교 개발지에 공금을 들여 건설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민주당 최현일 의원이 이거 번지수부터 완전히 틀린 명백한 흑색선전이다. 이 부지는 통일교 개발지도 아니고 폐교 부지였고, 성동구가 전국 폐교를 정수조사한 뒤에 10,000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로 후보지를 고른 거다. 의미로 선택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휴양시설을 어떻게 관내에 짓냐고. 휴양시설인데 반문했거든요. 네. 이거는 되게 좋은 정책이에요. 엄청 좋은 정책이죠. 왜냐하면 지방이 소멸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지방과 지금 서울에 있는 도시를 연결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지방에 놀러 갈 때 그러한 시설을 제공해 준다라고 한다면 성동구민들은 제공을 받아서 좋고, 거기에 가가지고 뭐 밥 사 먹고 뭐 기념품 사고 할 거 아닙니까? 지방 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이게도 제가 헛발질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를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통일교를 연결시켜요. 그 주변에 지금 통일교, 그 땅 자체도 통일교도 아니지만 이건 폐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통일교하고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직선거리로 11km, 그리고 22km, 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 22km. 그거는요 거의 도시 하나에서 도시 하나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수시 자체가 무슨 통일교 때문에 거기 지어졌습니까? 이게 안 되는 공격을 지금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정원호 구청장이 이런 좋은 정책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동혁 대표도 민주당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도 거기에 참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정원호 구청장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되다 보니까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 폐교를 뭐 1만 곳을 전수조사해서 어떤 후보들을 선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략 몇 개의 후보지를 갖고 성동구민 10,000명에게 물어봤는지. 근데 그 후보지 가운데 본인이 그 출생하고 나고 자란 지역이 어떻게 포함됐는지 처음에 후보지로 언급이 됐었을 때 그게 뭐 100군데를 뽑아갖고 하진 않았었을 거 아닙니까? 뭐 대략 뭐 5군데든 3군데든 좁혀놓고 했었을 텐데 그 좁혀놓는 과정에서의
뭐 정원호 총장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볼 일이지. 저는 뭐 국민들이 투표한 거 그 10,000명 결과에 따라서 1등은 뭐 영월분교니까 거기 운영하고 2등 운영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절차 문제 없는데 그 후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이제 정원호 구청장을 때리는 이유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추대설이 돌고 있다, 뭐 부산시장 추대설이 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고 있다 보니까 또 그 자리 비면 뭐 가려고 하는 최고위원도 있다 이런 설이 아주 분분하더라고요. 정 소장님, 뭐 그거는 이제 선거를 앞두면 여러 설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뭐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듣고 있어요. 뭐 그 가장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컷오프설 이런 것들 나온다는 거예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뉴페이스를 계속 얘기하고 뭐 당의 정체성 얘기하고 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누굴 겨냥해서 하는 거지? 라고 할 때 이게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건가?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서울시청에서 이제 정무 라인에 있는 분들은 그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아예 경선 기회를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그래서 서울시장에는 신동욱 의원이 유력하게 지금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직까지는 다 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그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단체장으로 나왔을 때 비게 되는 보궐선거에 누가 갈 거다. 지금 뭐 장동혁 대표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김민수 최고위원으로 통하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벌써 오래전서부터 2020년 선거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배지를 단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실제로 적용돼서 현실화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대전략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분오열된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일단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공포 정치의 실질적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유너게임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대전략 자체를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대전략이 있어야 소전략들이 쭉 나올 텐데 지역별 이런 전략들이 나올 텐데 그런 거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극우 아스팔트 세력 부정선거 외치거나 혹은 영남에 우리가 자리를 이번에 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장동혁을 활용해 가지고 그 뒤에 있는 세력들 이제 그 사람들에 하여서 이런 것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나요? 이게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빠지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 안에 내부에서 그 자리는 내가 간다. 제가 간다. 근데 그 자리에 갔을 때 실제로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엄청난 오산이에요. 국민은 지금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태도, 온매무새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인데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설왕설래를 일으키면서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깎아지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겁니다.